이어서 하나자산운용 가우정지 해외 주식 전략 운용 팀장님께서 중국 증시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하나자산운용에서 현재 중국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가우정지입니다. 사실 연초 이후로 보면 연초에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던 반면에 지금 보면 중국 시장의 성과가 글로벌 다른 지수, 다른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저희가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어디에서 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중국 시장의 올해 흐름을 다시 돌이켜보고 또 그 가운데서 지금 상황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향후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제가 타이틀에서 말씀드렸던 업사이드가 어디에서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장의 밸류에이션 수준과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한번 이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중국에 투자를 할 때 저희가 과연 어떤 부분에 포커싱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올해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밑에 있는 장표로 올해 시장의 흐름을 한번 저희가 짚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연초에는 올해 미국 대선도 있고 또 이제 코로나가 중국에서 제일 먼저 발병이 됐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우려가 경기 다운사이클 또 정치적인 이런 압력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로 시장 전망이 그렇게 크게 밝지는 않았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중국 시장이 특히 성장주가 대부분인 차이넥스트나 심천지수나 보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배후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에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정책이 이제 잘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은 부분, 두 번째는 코로나19를 중국이 가장 먼저 극복을 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맞물리면 실제 기업의 이익, 경제 지표가 개선이 됐던 부분이 같이 이제 작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 중국에도 과거에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통화정책이라든가 재정정책을 완화적인 모드로 전환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사이클에서 저희가 좀 차별화가 됐던 과거의 전략과 과거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차별화가 됐고 시장에서 그걸 긍정적으로 봤던 포인트가 어떤 것이 있었냐를 다시 점검해 보면 올해는 통화정책, 즉 윗부분에 제가 여기 이제 했던 것 중에 보면 여기 윗부분 죄송합니다. 윗부분에 있는 정책들을 보면 이게 통화정책들인데요.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이제 양을 늘리는 것, 그리고 이제 기업이 금리를 조달받았을 때 가격적인 금리에 대한 부분 두 가지로 나뉘어졌는데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냥 과거와 달리 유동성의 양을 그냥 늘린 게 아니라 이제 실제 기업들이 어려운 국면에 있었을 때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고 그 유동성을 가져갈 수 있게끔 지준율을 인하를 해도 중소은행의 지준율을 더 많이 인하를 했었고 또 중소기업 지준율 인하 그리고 재할인, 재대출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 실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그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한테 그 통화정책의 완화가 혜택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정책들이 펼쳐졌었고 또 재정정책으로 보면 이제 그 시멘트 GDP를 일으켰던 그냥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를 대규모 먼저 발표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보면 먼저 자금 조달을 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먼저 마련한 다음에 그 자금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들이 실행이 됐었던 부분들이 실제 가시적으로 저희가 데이터가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결과로 이루어졌었고 또 투자의 방향에 있어서도 보면 이제 3월에 신용인프라 투자 관련된 이런 그 정책들이 발표가 된 이후에 양회 5월에 있었던 양회를 보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의 투자 방향에 있어서 실제 미래의 성장의 기반이 될 만한 그런 인프라, 신형 인프라에 그 투자를 더 많이 이제 포커싱을 해서 전략들을 펼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과의 마찰 우려는 계속 있었지만 중국 정부의 이런 선별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방향성이 좀 명확한 재정 정책이 시장에는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지금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전망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사실 중국은 정책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의 모드, 완화적인 모드로 가는지 긴축적인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투자 심리, 즉 밸류에이션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두 번째는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통화정책이랑 재정정책의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올해 3분기로 보면 앞에 있는 차트에도 보시는 것처럼 지수 자체가 조금 이제 플랫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서 보면 인민은행이 대부분의 금리나 지준율 인하 이런 부분 정책들을 2분기에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 3분기 들어서는 조금 그런 이제 정책들의 발표가 조금 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인민은행에서도 사실 유동성을 풀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선별적으로 이 돈이 실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던가 또 미래 투자에 사용되기를 원했지만 실제로 보면 이 회색 선이 중국의 국유 기업이 6개월 채권을 발행했을 때 채권 발행 금리거든요. 근데 보면 올해 초에는 이게 한 100bp, 120bp 정도였다가 연중에는 이제 유동성 완화 기대감 때문에 이 기업들의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스프레드가 200bp 이상 벌어졌었던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업에서 채권 발행한 돈을 투자를 안 하고 은행에 예치만 해도 200bp 이상의 이제 무위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통화정책의 스탠스가 좀 완화가 되기도 했었고 또 실물 경기가 실제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인민은행의 유동성 완화의 이 페이스 자체가 좀 줄어들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제 월별 6월, 7월은 사회융자 총액 자체가 과거 월분 대비해서 2분기 대비해서는 좀 줄었던 양상을 보였었는데 지금 보면 이 스프레드가 다시 한 90bp 정도로 올해 연초보다 더 좁혀진 상황으로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에 발표가 됐었던 8월이랑 9월 같은 경우는 인민은행에서 다시 사회융자 총액을 늘리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들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통화정책도 추가적으로 완화될 만한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재정정책 같은 경우도 좀 이제 긴 호흡에서 보면 중국이 한 3년 동안 딜레버리징을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지방정부의 부채 우려 때문에 중국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거를 통제를 하려고 했었고 그게 딜레버리징 정책으로 이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지방정부에서 발행한 채권 규모에 대해서도 상한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제 정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연초 이후로 한 3.1조 정도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이 됐었고 이제 연말까지 계획에 따르면 한 추가적으로 1.5조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히 프로젝트를 어나운스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우선 먼저 진행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재정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완화적인 모드로 갈 수 있는 그런 자금의 이제 그 펀딩 자체를 해결을 했고 두 번째는 재정 지출과 수입의 이 관계를 보면 중국이 아까 딜레버리징과 좀 타이트닝을 했었던 시기를 보면 이 재정 수입의 증가율이 재정 지출의 증가율을 상회를 했었던 구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의 그 영향이 좀 실물 경기에 크게 와닿고 또 코로나19로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마친 이후에 보면 중국의 재정 지출의 증가율이 재정 수입의 증가율을 능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정부에서 재정 적자 목표도 상향을 했고 전체적으로 재정 수입은 즉 감세는 하는 반면에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 투자, 정부 주도의 투자는 더 늘리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내년에도 사실 글로벌 경기가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심리를 좀 개선하는 밸류에이션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단기적인 부분에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의 스탠스를 한번 점검을 해드렸는데 사실 중국에 투자할 때 더 중요한 거는 정부의 이런 중장기적인 호흡에서의 정책 지정입니다.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 즉 향후 5년의 계획을 이제 이번 달 말에 초안이 심의가 되고 내년 양회 때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향후 미래 5년의 계획을 봤을 때 이제 예상되는 키워드는 쌍순환입니다. 쌍순환이 뭐냐면 중국은 내수 위주 자립 경제에 집중을 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토대로 내수 시장을 이제 내순환으로 하고 그리고 외순환과의 이런 보조적인 작용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는 내수 경기를 더 강화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보면 과거에도 사실 중국이 내수에 관해서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방점을 뒀었지만 지금 저희가 돌이켜 봤을 때 과거 10년 전과 대비했을 때 중국의 내수 경기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소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기술, 자본, 인력, 그리고 시장 자체, 자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10년 전과 대비했을 때 중국이 지금 이러한 요소들로 펼칠 수 있는 이런 그 정책들이 더 많고 더 많은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그 요소들에 대한 개혁, 인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호구제도, 자원에 대한 부분은 토지제도의 개혁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섞이면서 미래의 혁신에 필요한, 미래 성장에 필요한 인프라적인 부분, 즉 규제와 법규와 그리고 이제 신용 인프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강화를 하고 또 거기에 이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보조금이라든가 감세라든가 정부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겹치고 또 거기에 금융 지원, 자본시장 개혁 등이 겹치면서 혁신에 대한 지원을 계속 강화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중국이 지금 내수 경기로 내수 의존도를 높인다라고 했을 때 과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사실 뭐니 해도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인력적인 부분에서 보면 중국은 과거 제조업이 발전했던 가장 큰 강점은 뭐였었냐면 저가 인력이었습니다. 저가 노동력이었습니다. 방직공이라던가 이렇게 단순 작업을 하는 그런 농민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쟁력이었다고 하면 중국은 과거 한 12, 13년 동안 대조 인력이 1억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노동력에서 인재에 대한 부분들로 경쟁력의 인력 풀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엔지니어들이 다량으로 많이 나왔고 그래서 보면 중국 그 제조업이 뭐 동남아로 가던 다른 데로 갔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엔지니어가 그만큼 확보가 되냐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기업들의 컨선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중국이 과거 10년 전과 대비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내수 경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자체가 달라진 부분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자본이 같이 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수 시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자본이 투자가 됐을 때 그만큼의 수익률이 더 자금이 이제 투자했던 원금이 빨리 회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자본이 유입이 되면서 중국의 유니콘 기업은 미국의 반 이상은 이미 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스타트업의 붐 그게 이제 따라서 이제 이런 인재와 자본이 결합했을 때 그 시장의 시너지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가장 크게 기반이 되는 게 중국의 이제 소비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의 소비 시장, 즉 수요 자체는 리테일 시장으로 봤을 때 2023년 되면 미국을 초월을 해서 가장 큰 리테일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인재와 자본과 같이 이제 접목이 돼서 그 시장의 스노우볼 효과로 계속 더 커지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중국이 이제 기술력 관련돼서도 10년 전과 대비했을 때 많은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혁신 지수로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오른쪽 차트인데요. 보면 같은 경제 규모, 즉 이제 인당 GDP가 10,000불 정도 되는 이런 기업들 국가들에 대비해서 중국의 혁신 지수는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실 혁신이 일어나려면 시장 자체가 커야 되고 거기에 자본이 쉽게 투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것을 더 높은 수준의 제품을 리퀘스트 할 수 있는 그 소비자의
니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국에는 사실 지금 많이 구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정부의 이런 내수 의존도를 높이는 정책적인 방향이 현재 갖고 있는 이런 자원과 현황에 비추어 봤을 때 더 큰 스노볼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책적으로 완화적인 부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이런 내수 시장이 더 활성화가 되는 부분들이 중국 시장에는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만한 업사이드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황이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있기가 더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중국 지수의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글로벌 여타 지수 대비해서도 낮은 상황인 거고, 과거 10년 평균 대비해서도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ROE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다른 지수들 대비해서 높은 반면에 밸류에이션은 낮고, 그리고 이제 기업의 이익 증가율은 더 높은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중국 시장의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에서 더 상향될 만한 여력은 아직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실적은 그러면 아까 제가 다른 지수들 대비해서 좀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미 공표가 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 이렇게 이제 금융으로 봤을 때는 2분기가 1분기 대비해서 악화가 됐고, 그리고 비금융으로 봤을 때는 2분기가 1분기 대비해서 크게 개선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금융도 저희가 뜯어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통신, 농업, 그리고 건설, 기계건설, 헬스케어, IT전자 이런 쪽은 건자재 이런 쪽은 이 기업의 이익 개선 폭이 20에서 160%에 달했던 반면에 은행이라던가 소재라던가 이런 쪽은 이익의 감소세가 계속 지속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는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업종별 차별화가 더 명확해진 그런 펀더멘탈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으로 봤을 때 3분기, 4분기로 예상을 하면 어떠냐라고 봤을 때 이러한 트렌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업, 소비, 그 다음에 TMT, 헬스케어 이런 업종으로 보면 3분기와 4분기 전체적으로 이익의 개선폭이 더 강화가 되고 있는 반면에 금융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역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매크로적인 환경이고, 이게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에서도 은행들이 이익을 사회에 좀 더 내주라라는 이런 정책이 같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4분기로 봤을 때 중국의 제조업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제조업 PMI가 지금 7개월 이상 확장 모드를 지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반기로 봤을 때 중국 제조업의 이익이 다른 지역들 대비해서 아직까지 계속 양호한 그런 상황을 이어갈 수 있고, 또 수출을 보면 중국의 수출이 사실 코로나 이후로 그 글로벌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 13% 수준에서 한 16% 수준으로 늘어났는데요. 보면 해외 신규 수출 주문, 그리고 이제 신규 수출, 신규 주문 지수가 계속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중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이 코로나 이후로 더 입증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내수 시장도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매 판매 지표도 개선이 되고 있지만 부동산 판매라던가 승용차 판매라던가 이렇게 과거에 좀 부진한 그런 부분들을 오래 이어갔던, 특히 자동차 판매는 1년 이상 거의 역성장했었던 국면을 전환을 해서 플러스 성장률을 다시 전환했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에 이제 실제 소비자들의 소비가 좀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소비로 봤을 때도 인프라 투자, 아까 제가 반등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프라 투자 앞에 이제 펀딩이 먼저 선행이 됐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이제 증가할 수 있고, 부동산 투자도 부동산 판매가 좋으면서 부동산 투자도 같이 따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참고 지수로 볼 수 있는 굴삭기 판매 증가율도 월별로 거의 60% 이상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짚어봤을 때 중국 시장의 업사이드는 지금 지수의 밸류에이션 수준이 낮은 반면에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이런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모두가 지속되는 부분, 그리고 중국의 중장기적인 이런 성장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업종별 차이가 더 이제 명확해지는 부분, 기업의 이익이 개선세가 되는 부분들로 저희가 이제 가름할 수 있고요.
중국에 투자할 때 사실 그러면 다 좋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까 기업의 이익을 말씀드리면서 업종별 차별화가 더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시장은 더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더 가속화돼서 차별화가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투자할 때 저희가 이제 포커싱을 해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이제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소비 관련된 내수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도 강화를 할 거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소비 시장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대비해서는 아직도 갭이 큰 상황이어서 중국의 이런 그 소비 시장의 향후 업사이드 포텐셜은 아직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런 소비의 믹스가 변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코로나 이후로 이런 온라인 소비를 사용하는 사용층이 젊은 사람에서 뭐 어르신, 어린이까지 같이 확대가 된 부분, 그리고 소비하는 아이템 자체도 과거에 일부 가전제품이나 이런 쪽에서 F&B나 여러 가지 다른 영역으로 많이 확대가 된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확대가 된 부분이 중국 전체적으로 소비 시장 자체가 파이도 커지고 있고 그 안에 파이의 구성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 그리고 여러 가지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는 부분들로 재편이 되고 있다라고 있는 부분이어서 중국은 역시 투자할 때 소비는 빼놓으면 안 되는 큰 메가 트렌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실 미국과의 분쟁이 강화되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중국 정부에서 향후의 성장 전략을 이제 제시를 할 때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 엔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강도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지금 포커싱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 아까 내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이제 신형 인프라, 즉 미래 산업의 그 밑거름이 되는 뭐 클라우드라든가 5G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기존 이제 인프라 시설, 신형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가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5년간 한 10조 위안 정도 정부의 투자 계획이 마련이 돼 있고 그거와 별개로 사실 기업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기업들도 향후 뭐 3년, 5년간 2천억 위안 각 이상씩 투자를 신형 인프라에 하겠다라는 계획들이 공표가 되고 있어서 정부의 자본 플러스 기업의 자본이 이러한 영역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 전체적인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산업의 구도의 변화에 따라서 중국의 제조업이 미국의 영향을 크게 안 받고 내생적으로 경쟁력이 올라서 중국 기업들의 MS가 더 올라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뭐 예를 들어서 제조업에서 굴삭기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중국 기업들이 중국 국내 시장에서도 해외 업체들을 밀어내고 있고 또 해외에서도 그만큼 경쟁력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의 이런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인력이 부족한 부분, 과거에 팔았던 제품들의 업그레이드, 교체 수요가 있는 부분, 그리고 신규 수요도 이제 글로벌리 늘어나는 부분들로부터 저희가 이제 제조업 관련돼서도 정부에서 이제 주도하는 그런 산업 위주로 좀 이제 수주가 꾸준히 늘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에 투자할 때 저희가 경기 사이클을 타진 않지만 성장률이 계속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헬스케어와 IT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중국의 고령화는 거의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트렌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이를 동일한 속도로 먹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고령화가 지금은 이제 전체 인구 비중에서 한 11%에서 30년 뒤면 30%로 늘어날 거고 그러면 이제 단순 봤을 때는 고령화 인구가 3배 이상 늘게 되는 상황이고 또 가처분 소득이 늘면서 인당 의료비 지출이 같이 늘고 또 그러한 큰 매크로적인 큰 이런 산업의 환경이 중국의 이제 헬스케어 시스템의 개혁과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 기업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이제 우량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향후에는 더 이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메가 트렌드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IT 관련돼서는 이제 중국 기업들의 과거를 보면 IT 지출이 굉장히 좀 소극적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몇 년을 보면 중국 기업들의 IT 지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 IT 지출에서도 클라우드의 차지 비중이
보면 미국은 사실 34% 정도로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으로 보면 17%로 아직 미국 대비해서는 작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이 그로스로 보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신형 인프라 5G 네트워크와 같이 겹치면서 이제 중국이란 IT 관련된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거를 기업들이 응용함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산업 밸류체인은 메가 트렌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리에서 말씀드리면 미국과의 마찰은 계속 저희가 중기적으로 떠안고 가야 되는 우려 사항이긴 하지만 그거에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이슈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국 정부에서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 시행을 할 거고, 중장기적인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펼치는 여러 가지 산업정책, 5개년 계획에 주목을 하고 중국의 메가 트렌드에 집중해서 중국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부분은 마쳤고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